16세기 절정에 달한 대항해 시대는 수많은 문물과 문화를 세계 각지에 전파했습니다. 항해술의 발달과 상업활동의 확산으로 말미암은 무역의 대규모 확대는 한반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요. 대표적으로 멕시코가 원산지인 고추는 조선에 수입된 이후 김치를 포함한 수많은 음식들에 들어가게 되며 순식간에 식탁을 붉게 물들여 버렸죠. 그리고 이 시기 조선에 전파된 또 다른 붉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몸에 붉은 매화꽃이 피어나며 목숨을 잃게 되는 무시무시한 괴질이었는데요. 바로 매독이었죠. 지구는 수십만 년에 걸쳐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해수면의 하강 상승과 동일했는데요. 썰물 때 섬과 섬을 잇는 길이 생겨나는 것처럼 빙하기가 찾아올 때마다 떨어져 있던 육지들이 연결되었죠. 지금의 베링 해협 역시 빙하기에는 바다가 아닌 육지였습니다. 일명 베링 육교로 불리는 이 육로는 마지막으로 15,500년 전에 열려 11,000년 전에 닫혔는데요. 베링 육교가 닫힌 이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죠. 태평양은 너무나 광대한 바다였고 베링 해협은 너무나 춥고 험난한 지역과도 같았기에 두 대륙 사이를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양 대륙은 고유의 생태계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그런데 1492년 인도를 목표로 항해를 나선 콜럼버스가 거리 계산 실패로 우연히 아메리카에 도착하게 되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두 세계가 조우하게 된 이 대사건은 인류의 커다란 전환점이자 동시에 거대한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그곳에 수많은 동식물들을 구대륙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칠면조, 고추, 담배, 카카오, 땅콩, 옥수수, 호박, 블루베리, 토마토, 생전 처음 보는 동물과 음식, 기호식품들이 구대륙에 퍼져나갔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의 유명 SF 소설 우주전쟁에서는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들이 질병으로 인해 전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지구의 바이러스, 세균에 대해 아무런 면역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그 이유였죠. 1만 년 넘게 떨어져 있었던 신대륙인과 구대륙인은 서로에게 외계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조상들이 수많은 희생을 반복한 끝에 각자의 질병에 대해서는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타 대륙의 질병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콜럼버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무지가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들은 신대륙 원주민의 70에서 90%를 사망하게 만드는 대참사를 불러오고 마는데요. 한편 즉각적이고도 맹렬한 구대륙의 전염병과 달리 신대륙이 품고 있던 전염병은 아주 느리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유럽을 좀먹기 시작했죠. 매독, 성적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트리포네마 팔리둠균에 의해 신체 전반에 걸친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 당대 유럽은 매독이 전파되기에 안성맞춤인 환경이었습니다. 최소 7,500만 명에서 최대 2억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흑사병은 전 유럽을 휩쓰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신의 가르침대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음에도 모두가 죽어버렸다. 첫 번째는 종교가 인간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소멸이었죠. 염세주의가 만연했고 종교적 윤리관을 거부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돈을 모으고 순결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흑사병에 걸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두 번째는 인생이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다라는 허무와 공포였는데요. 그 결과 기존의 엄격한 사회 규범과 도덕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재의 즐거움과 쾌락에 집중하는 카르페 디엠 정신이 확산되었죠. 인구 30만의 베네치아에 매춘부가 1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성문화는 문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보다 자유로운 행위 및 다수의 파트너와의 접촉, 전쟁통에 일어나는 병사들의 범죄 행위는 매독의 확산 속도에 날개를 달아주었는데요. 아시아 역시 이 최악의 성병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쿠 다 가마가 1498년 인도에 개항하며 현지에 전파된 매독은 무역 루트를 따라 1505년 중국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조선과 일본까지 매독이 퍼져버리는데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지 단 20년 만에 전 세계가 매독에 신음하게 된 것이죠. 정확한 발병 기전이나 원리는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감염 경로만은 모두가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성행위를 통해 전염되는 온몸에 붉은 궤양과 결절이 돋아나는 병. 밝히기 민망한 감염 경로를 지닌 데다 겉으로 증상까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독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려 노력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병,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 폴란드에서는 독일병, 프랑스에서는 나폴리병, 오스만 제국에서는 기독교병, 영국에서는 프랑스 두창으로 부르는 등 아주 다양한 이름이 붙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 한편 사람들은 매독의 위험성이 흑사병 못지않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매독은 잠깐 피부에 발진이나 붉은 궤양이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며 저절로 사라지는 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커다란 오해라고 말하듯이 완치된 줄 알았던 매독 환자들이 하나둘 붉은 결절이 떠오른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합병증을 보이며 사망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피부에 결절이 생겨나는 것을 넘어서 온몸에 피부와 내장이 썩어 들어가고 심지어 뼈까지 뒤틀리는 끔찍한 모습에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죠. 환자들은 풍성한 가발을 착용하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증상을 숨기려 애썼고, 반대로 매독에 걸리지 않은 여성들은 감염되지 않은 깨끗한 피부를 증명하기 위해 가슴과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매독에 대한 수치심과 공포심은 질병의 확산에 더욱 힘을 보탰는데요. 음지로 숨어든 환자들은 계속해서 매독을 퍼뜨렸고, 이미 감염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더욱 활발히 사교 행위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죠. 매독의 위험성과 그 진면목이 정확히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임상 관찰과 병리학 연구가 발전하며 마침내 밝혀진 매독의 원리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매독의 원인균인 트리포네마 팔리듐은 매우 특이한 성질을 지니고 있죠. 일반적으로 세균은 외막에 다양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세균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 가능케 하는 항원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매독균은 외막에 극히 적은 양의 단백질만이 존재하죠. 때문에 면역세포들은 매독균의 침입을 쉽사리 눈치채지 못하고 그 사이 매독균은 체내에 침투한 다음 안정적으로 증식을 시작합니다. 약 10일에서 최대 90일 뒤 수가 크게 불어난 매독균을 본 면역세포는 그제서야 세균의 침입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그 즉시 우리 몸은 대식세포 등의 여러 면역세포를 출격시켜 매독균을 공격하려 시도하죠. 여기서 매독균의 또 다른 특이성이 빛을 발합니다. 매독균은 외피의 단백질 구성을 조금씩 변화시킴으로써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매독균을 제거해 나가던 면역세포는 항원이 변경된 매독균을 인지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죠. 그 사이 매독균은 또다시 증식을 시작하고 면역세포는 균의 숫자가 불어난 후에야 다시금 항원을 인식하는 데 성공합니다. 면역세포의 재공격이 시작되면 균의 항원이 변화하고 또다시 균이 증식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 과정에서 염증과 조직 손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그 결과 매독균이 감염되었던 부위에 궤양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일기 매독이죠. 주로 성기, 입술 등이 형성되는 해당 궤양은 고농도의 매독균을 품고 있습니다. 두꺼운 피부는 뚫지 못하지만 상처가 난 부위나 점막을 통해서는 침투가 가능하죠. 일기 매독의 궤양은 일반적으로 통증이 없고 별다른 치료가 없어도 몇 주 후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는 매독균이 신체 내부로 더욱 깊숙이 숨어들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일기 매독의 증상이 사라진 지 약 4에서 8주 후 체내 구석구석으로 전파된 매독균의 증식 과정이 완료되며 전신에서 붉은 매화꽃이 피어납니다. 2기 매독이 시작된 것인데요. 이때는 두통, 체중 감소, 근육통 등의 경미한 전신 증상이 나타나며 극히 드물게는 뇌수막염이나 간염과 같은 심각한 염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죠. 해당 붉은 발진들 역시 고농도의 매독균을 가지고 있어 아주 높은 전염성을 보입니다. 2기 매독 역시 대부분의 경우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몇 주 후 자연적으로 호전되는데요. 많은 환자들에게서 그 전의 증상이 거짓말처럼 흉터조차 남지 않고 궤양과 발진이 사라지게 되죠. 이때부터 잠복 매독이 시작됩니다. 림프절, 간, 뼈, 심지어 심장 근처의 조직을 포함한 체내 여러 조직에 잔존한 매독균은 철저한 은닉 상태를 유지하며 아주 서서히 증식을 개시하는데요. 최소한의 대사 활동만 하며 살아가는 매독균은 자신의 숫자를 2배로 불리는데 30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죠. 일반적인 세균이 단 20분이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몹시 이례적인 일입니다. 매독균과 인체에 불편한 동거는 무려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이 동안은 아무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전염성 또한 극히 낮은데요. 단 임신 중인 잠복 매독 환자의 경우 태아에게 감염이 전달되어 선천성 매독을 유발할 확률이 여전히 존재하죠. 잠복 매독 중 3분의 2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환자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3기 매독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체내의 핵심적인 조직에서 증식한 매독균들이 극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매독균의 위치가 대동맥이라면 대동맥염, 동맥류 형성의 증상이 발생해
치명적인 출혈을 야기하고 심장이라면 심부전, 심장마비를 불러옵니다. 뼈의 경우에는 만성염증과 섬유화가 일어나며 안면의 변형이 일어나거나 두개골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뇌,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에 균이 침투했을 경우에는 치매, 인지기능 저하, 운동능력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게 되죠. 피부의 경우 이전과 같은 궤양이나 발진 따위가 아닌 조직 자체가 파괴되는 강력한 결절과 궤양이 일어납니다. 3기 매독에 다다르게 되면 신체 부위 곳곳이 썩어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환자는 다발성 장기 부전을 비롯한 각종 합병증으로 숨을 거두게 되죠. 수백 년간 매독으로 인한 희생자가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매독이라는 단어를 신문에 실었던 신문사가 뇌설정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을 정도로 성행위로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사실은 모두에게 터부시 되었고, 이는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매독에 감염된 환자들은 관심과 보살핌 대신 지탄과 혐오, 외면을 받기 일쑤였죠. 가진 자들은 애써 그런 불결한 것과 자신들이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고, 어느새 매독은 불황자와 빈민가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치료법을 갈구했고, 죽음에 직면한 말기 환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매독균이 먼저 죽느냐 자신이 먼저 죽느냐를 걸고 수은이 가득 담긴 욕조에 몸을 담그기도 했는데요. 모두가 고개를 돌린 인지의 어둠 속에서 매독은 계속해서 확산되었고 이윽고 전 세계가 전란에 휩싸였죠. 세계대전은 사회 전반의 체계와 질서를 산산조각 내었고, 흑사병에 버금가는 생명의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은 매독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일부 군인들에 의해 성범죄가 자행되기도 했으며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매독 환자가 불어났죠. 미생물학의 발전 이후에도 쉽사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매독균은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박테리아로 연구의 난이도가 너무나 높았는데요. 섭씨 40도 이상의 온도에 3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매독균이 사멸한다는 것에서 착안해 의도적으로 환자를 말라리아에 감염시켜 고열을 발생시키는 치료법이 등장했을 정도로 사람들은 필사적이었죠. 노벨 의학상에 빛나는 독일의 세균학자 파울 에를리히는 606번의 실험 끝에 살바르산 606을 개발해내며 매독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성공하지만 해당 치료제의 기반인 맹독, 비소는 사망이라는 너무나 커다란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우연히 페니실린을 발견해내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두 번째 세계대전은 신약의 도입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죠. 급격히 늘어난 감염병과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릴 것이 없었던 정부가 페니실린을 신속히 임상에 도입했던 것입니다. 효과는 놀라웠는데요. 세포벽 합성을 방해하는 페니실린은 박테리아에게 있어 핵폭탄이나 다름없는 위력을 발휘했고, 난공불락이라 생각되었던 매독균까지 마법처럼 박멸되었죠. 오늘날에도 매독 치료에 페니실린 근육주사가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효과를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법이 확립되며 매독의 사망률과 합병증은 크게 줄어들었고, 여러 이유로 항생제를 먹는 일들이 늘어나며 잠복 매독에서 3기로 발전하는 사례도 감소했는데요. 그러나 전염만큼은 전혀 줄어들지가 않았죠. 매독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며 확실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자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크게 약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파트너와의 행위를 꺼리지 않는 등 감염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인데요. There is now a danger that has become a threat to us all. It is a deadly disease and there is no known cure. The virus can be passed during sexual intercourse with an infected person. Anyone can get it, man or woman. 80에서 90년대 에이즈의 존재와 그 위험성이 미디어를 통해 크게 알려지며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지향하게 되자 그제야 매독의 감염의 감소세가 찾아왔죠. 그러나 최근 매독은 또다시 감염자가 폭증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SNS와 데이트 앱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파트너와 접촉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성병은 불결하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대중들의 생각은 그대로였던 것인데요. 병원에 가는 행위 자체가 자신이 복균자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인식은 조기 치료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죠. 더욱이 매독은 21세기까지도 예방접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매년 600만 명이 감염되고 있을 정도로 그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 2013년 이후 급격히 치솟기 시작한 일본의 매독 감염세가 2022년에 절정을 맞이하며
대한민국에서도 2024년 1월 1일부터 매독에 대한 국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비책을 세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기준 대한민국의 매독 감염자는 전년 대비 4.5배라는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최근 70년 이래 최악의 매독 증가세를 보이는 등 점점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중인데요. 수백 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붉은 꽃을 피워냈던 구대륙의 작은 세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방으로 번져나가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